사람들은 나를 보고 종종 묻는다.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 어떻게 부자가 될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장면을 떠올린다. 피가 배어나온 갈라진 손바닥, 소금기 맺힌 땀, 그리고 주머니 속에 들어온 겨우 몇 푼. 그 장면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충격이었다. 땡볕 아래 허리를 굽히며 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번 돈은 너무 작아 손에 쥐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동료들은 퇴근하자마자 술집으로 향했다. 오늘 벌었으면 오늘 써야지. 내일도 벌면 되잖아. 그들은 늘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나는 오싹했다. 이렇게 살면 내일도 모레도 평생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사실이 저녁 어둠보다 더 무섭게 나를 덮쳤다. 그래서 나는 단 한 푼이라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 작은 돈이 나에게는 미래였다. 그때 나는 내 첫 번째 재정규칙을 만들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통제하라. 그리고 나는 곧 깨달았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갈림길은 아주 단순했다. 가난한 사람은 먼저 쓰고 남으면 저축하고, 부자는 먼저 저축하고 남은 것으로만 소비한다. 얼핏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분기점이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나는 떨렸다. 손에 쥔 돈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보다 얼마를 남길지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나는 너무도 일찍 깨달았다.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꾼 첫 번째 선택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비웃으며 말했다. 정주영, 동전 모아서 뭐가 바뀌냐. 그러나 나는 믿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다룰 수 없다는 진리를. 지금 시대는 작은 소비가 가장 무서운 시대다.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 돈은 사라지고 작은 지출은 기억조차 남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가게를 무너뜨리는 건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의 누적이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도 일찍 배웠다. 그래서 작은 돈을 붙잡는 습관이 내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기초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젊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을 버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라. 돈은 숫자가 아니다. 돈은 습관이고 태도이고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작은 태도가 결국 사람을 갈라놓는다. 오늘 나는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작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답이 이미 당신의 내일을 말해주고 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없이 많은 유혹과 마주했다. 그중 가장 위험했고 가장 달콤했으며 동시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빚이었다. 젊었을 때 나는 자본이 절실했다. 공장을 세우고 싶었지만 가진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하루라도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래서 나는 은행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다. 담보가 없으니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속삭이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채라도 쓰자.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길이 열릴 거야. 그 유혹은 너무도 달콤했다. 눈앞에 놓인 문 하나만 열면 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붙잡았다. 빚은 무덤이다.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나는 이미 주변에서 빚에 짓눌려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처음에는 숨통이 트이는 듯하지만 곧 이자가 쇠사슬처럼 목을 조여온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였다. 빚은 단순히 갚아야 할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돈이 없으니 빚이라도 써야지.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그 말은 현실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다. 부자는 다르게 말한다. 어렵더라도 빚은 피하자. 작은 돈으로라도 시작하자. 신뢰와 실력으로 성장하자. 나는 그 철학을 택했다. 어느 날 대형 계약의 기회가 내 앞에 왔다. 거래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님, 이번 계약만 따내면 회사는 크게 성장합니다. 대신 빚을 좀 지세요. 은행에서 빌리든 사채라도 끌어오든.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지금만 빚을 지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결국 결심했다. 빚으로 시작한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빚이 아니라
신뢰로, 실력으로, 결과로 성장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 계약을 포기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다며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른 뒤 나는 더 큰 기회를 얻었다.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기회였다. 사람들은 빚을 도구라 말하지만 나는 빚을 굴레라고 말한다. 한 번 걸리면 자유를 잃는다. 밤마다 이자 계산에 쫓기고 내일의 수입이 오늘의 빚을 갚기 위해 사라지고 결국 삶은 빚의 그림자 아래서 갇혀버린다. 나는 그 속박을 누구보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도 늘 말한다. 돈이 없다고 빚으로 채우지 마라. 돈이 없으면 머리를 써라. 손을 써라. 발로 뛰어라. 그러나 절대 빚에 기대지 마라. 빚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문제이자 존엄의 문제이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빚이라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시 기억하라. 빚은 무덤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힘들어도 느려도 더딘 길이라도 끝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길만이 결국 당신의 부를 지키고 당신의 인생을 지킨다. 돈은 멈추는 순간 힘을 잃는다. 나는 이 사실을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처음 깨달았다. 쇠 냄새가 퍼지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때리고 기계가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곧바로 녹이 슬어버리는 그 공간에서 나는 자연의 법칙 하나를 배웠다. 움직이는 것은 자산이 되고 멈추는 것은 짐이 된다. 돈도 똑같다. 지갑 속에서 멈춰있는 돈은 종이지만 시장에 들어가 돌기 시작하면 자산이 된다. 그래서 나는 네 번째 규칙을 세웠다. 돈을 잠들게 하지 마라. 반드시 일하게 하라. 첫 급여를 받았을 때 나는 고민했다. 그 돈을 그대로 묻어둘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시장의 흐름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동네에서 쌀을 조금 싸게 사서 되팔았다. 남는 돈은 아주 적었지만 나는 거기서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배웠다. 돈은 움직여야 산다는 것. 가난한 사람은 돈을 쌓아두고 안심한다. 하지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물가는 오르고 환경은 변하고 결국 가만히 있는 돈은 점점 작아진다. 반대로 부자는 돈을 흐르게 한다. 작게라도 투자하고 흐르게 하고 돌게 한다. 돈이 또 다른 돈을 낳게 한다. 회사 초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자본은 부족했고 직원들은 마음이 급했다. 사장님, 지금 가진 돈은 위험하게 쓰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보관합시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을 묻어두면 썩는다. 그래서 나는 작은 기계를 몇 대 사서 공장에 들였다. 위험해 보였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회사를 돌게 만들었고 결국 더 큰 돈을 끌어오는 시작이 되었다. 돈은 노동자다. 내가 쉬는 동안에도 일하게 해야 하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그럴 때 돈은 진짜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돈을 움직이려 할 때 사람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있다. 바로 위험에 대한 공포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위험은 피해야 해. 그러나 나는 중동 사막에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뼈저리게 배웠다. 50도를 넘는 폭염, 하루에도 수십 번 몰아치는 모래바람. 직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내게 말했다. 사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나는 단호히 말했다. 위험을 피하면 평생 작은 일만 하다가 끝난다. 우리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위험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무모한 위험은 파멸로 향하지만 계산된 위험은 기회로 변한다. 나는 중동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인력 장비, 자재, 자금 흐름까지 하나하나 점검했다.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위험은 담대하게 받아들였다. 그 결과 우리는 끝내 그 프로젝트를 완수했고 그 경험은 회사를 세계로 이끌었다. 가난한 사람은 위험을 피하지만 부자는 계산된 위험에 투자한다. 그 차이가 인생의 스케일을 바꾼다. 그러나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지켜야 할 마지막 원칙이 있다. 바로 신뢰다. 신뢰를 잃고 얻는 돈은 독이 된다. 해외 협상장에서 브로커가 속삭였다. 정 사장, 자재를 조금만 낮추면 이익이 큽니다. 상대는 모를 겁니다. 순간 달콤한 유혹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곧 결심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잃으면 끝이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품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이익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 순간에는 손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계약을 맡겼다.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단 한 번 무너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신뢰를 잃는 돈은 독이다. 절대 손대지 마라. 돈을 다루는 법을 익히고 위험을 계산하고 신뢰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돈의 위치를 바로잡는 일이었다. 나는 언젠가 깨달았다. 돈은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돈은 수단이어야 하고 그 수단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자산이라는 것을. 나는 젊은 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다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결국 삶의 모든 균형을 잃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인생의 전부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오히려 돈에 갇혀 더 좁아지고 더 빽빽해지고 더 고단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길을 열기 위한 도구다. 인생의 중심에 놓일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며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자본이라는 것을. 나는 사업을 하며 돈을 쫓지 않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썼다. 어떤 직원은 말했다.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냥 인력을 더 투입해 시간을 늘리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늘어지면 기회가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지면 신뢰가 무너진다. 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과감히 자본을 들였고 그 결정은 회사를 기한 내에 완수시키고 더 큰 계약으로 이어지게 했다. 부자는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느라 시간을 잃는다. 그 차이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 인생 전체를 갈라놓는다. 그러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성공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시간을 제대로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배움이다. 부자가 숨겨온 9번째 규칙. 배움에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나는 젊은 시절 밥을 굶어가며 책을 샀다. 동료들은 비웃었다. 책이 밥 먹여주냐? 차라리 술이나 마시자. 그러나 나는 알았다. 쌀 한 톨은 하루를 버티게 하지만 지식 한 줄은 평생을 버티게 한다는 것을. 그 배움이 훗날 협상장에서 나를 살리고 위기 속에서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비용으로 본다. 그러나 부자는 배움을 투자로 본다. 그 차이가 기회를 만들고 결국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규칙. 돈은 흘려야 돌아온다. 나는 사업 초창기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돈을 움켜쓸수록 사람들은 떠나고 기회는 멀어지고 돈은 힘을 잃는다. 반대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면 그것이 다시 나를 살린다. 직원 복지를 위해 기숙사를 짓고 식사를 지원하고 교육을 제공했던 결정은 회사의 버팀목이 되었고 해외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선택은 믿음을 부르고 그 믿음이 결국 더 큰 기회를 되돌려 주었다. 돈은 물이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살아난다. 가난한 사람은 움켜쥐지만 부자는 흘려보내고 되돌려 받는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이 10가지 규칙을 흘려듣고 잊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것인가? 부자가 되는 길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다. 그저 단순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의 주인이 되어라. 돈을 움직이고 시간을 지키고 배움을 쌓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라. 그러면 돈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으며 오히려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제 공은 당신에게 넘어갔다. 오늘 이 규칙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라. 그 작은 움직임이 인생을 바꿀 것이다.